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의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진짜 혁신에 성공할 것인가? 자, 이런 가운데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 마약 투약 의혹 파문이 커지고 있죠. 유흥업소들에 대한 마약 수사로도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목선 타고 귀순입니다.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이 발견했는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주민이 동해상에서 배를 타고 귀순을 시도한 건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당시 이들은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됐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가족 단위 북한 주민들이 어선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귀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 진짜 귀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군, 경찰, 정보당국, 통일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은 이들의 신원과 북한 내 경력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트랙, 김의겸은 불송치입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씨와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함께 고소 고발당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을 근거로 김 의원을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작년 10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 A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세 번째 트랙, 김정은 만세 물음표입니다.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7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 남성 후임병들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를 외치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부하자 돌아온 것은 5차례의 주먹질. 군대에서요? 네. 정말 황당합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샤워 중인 후임병에게 물을 뿌려서 넘어지게 하거나 발가벗은 상태로 엎드려 뻗쳐를 시켰습니다. 또 반사신경을 시험한다면서 밀치고 모형총으로 정수리를 누르는가 하면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한 뒤에 거부하면 목을 누르고 팔을 꺾었다고 합니다. 부대 내 피해자는 모두 1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트랙입니다. 비행준 엔진 끄려 한 조종사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참 아찔한데요. 미국에서 84명이 탑승한 여객기 엔진을 공중에서 끄려고 시도한 조종사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이 여객기에 원래는 비번이던 조종사 조셉 에머슨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종실에서 엔진을 끄려고 시도를 했고 결국 기장과 다른 조종사들에게 제압을 당한 겁니다. 이 여객기는 포틀랜드에 비상 착륙했고 에머슨은 지상에서 대기 중이던 포틀랜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83건의 살인 미수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그런 건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뭐 테러 혐의가 있습니까? 자, 일단 수사당국은 테러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고요. 곧이어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네네.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사모님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친한 사이다. 그런 뜻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때 선배님이에요. 네, 5시엔 뉴스 오후 원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정당 바로 세우기 신인규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요새 두 분 방송도 같이 하시고
친하시죠?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매우 친합니다. 매우. 전화도 자주 하시나요? 전화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 전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는커녕 메시지도 주고받지 않습니다. 네. 아, 전화와 문자는 하지 않는 친한 사이. 아주 친한 비즈니스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물었냐면 오늘 첫 번째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입니다. 매일 전화 아니다, 안부 전화.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정치권 인연은 있지만 의사이자 외부 인사인 인요한 교수를 누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추천했는지가 관심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이름이 나왔는데, 자, 오늘자 한신문 인터뷰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엄청 친한 사이다. 전화를 매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김한길 위원장은 그 정도는 아니다. 한 4-5번 안부 전화한 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이 좀 온도차가 있는데 자,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출근을 하면서 좀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한번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요. 네네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사모님하고 길길이 사랑 그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친한 사이다. 그런 뜻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존경하는 김대중 때 선배님이. 자, 하루 만에 엄청 친한 사이에서 그냥 친한 사이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뭐 친한 겁니까? 안 친한 겁니까? 두 사람. 저 정도 나이대 그리고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저 남성들의 경우에 네. 대략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물어볼 때는 다 친하다고 하죠. 아. 뭐 저렇게 물어보는데 저런 자리에서 보통 물어볼 때 언론인들이 물어볼 때 우리 안 친합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두 분이 친하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아니, 저희는 정말로 친합니다. 아, 예. 전화와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을 뿐이지. 예. 네. 뭐 심정적으로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하 동문입니다. 이해정문입니까? 친한 것인데 네. 일반적으로 친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의 정치적 상황과 조건 때문에 친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왜 안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한길 위원장하고 친하다고 하는 순간 예. 당내의 여러 가지 조건들 속으로 이 관계들이 들어가면서 예. 인요한 위원장이 뭔가 혁신위원장으로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김한길 위원장이 입김이 들어간다? 네.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깝다? 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혁신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국민의힘을 뭔가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방향은 지난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이 용산의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수평적 구조로 바꿔야 되는 건데 지금 대통령하고 한 달에 건너서 가까운 사람이 혁신위원장이 된 거냐 얘기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친하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좀 그러한 우려를 덜 수 있는 답변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인요한 위원장이 그것을 이제 고려하지 않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논란이 막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답변의 본질은 두 사람이 얼마나 친하냐보다는 그게 그런 거냐 아니냐 요게 이제 좀 판가름이 나는 거를 봐야 될 텐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를 인선하느냐 뭐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일단 친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은 좀 과잉 쟁점화되어 있는 것 같고 예.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김한길 위원장이 사실 뭐 안 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이 뭐 청와대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치인 국회의원도 했고 본인이 방송도 했고 네. 작가도 했고 배우자도 방송인이고 그렇죠. 심지어 뭐 조영남 씨랑도 친하고 뭐 온 발이 넓잖아요. 안 네. 친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한길 위원장과의 단순 친분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대통령실의 어떤 영향력까지 좀 고려를 해서 이런 말들이 오가는 것이다. 그렇게. 근데 비슷하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저 인요한 교수가 이제 의사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권과는 큰 인연이 없는 분이 지금 이제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누가 좀 다리를 놨거나 속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발탁된 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분의 그 정치적 실력도 지금 평가를 받기 전인데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에 대한 그런 사당화 논란,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고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정치 과외교사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한길 위원장과 지금 인요한 교수의 그 친분이 단순한 두 분의 친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 국민의힘의 그 혁신을 그럼 누가 주도하는 것이 되겠느냐? 과연 인요한 교수가 독자적인 판단과 독자적인 노선을 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김한길 위원장이 뒤에서 사실상 인요한 교수를 내세우고 뒤에서 작업을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한길 위원장이 또 오늘 그러니까 좀 어떤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좀 선을 그으면서 나는 총선에서 역할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또 사실 신당설이 계속 있잖아요. 뭐 대선 때부터 윤석열 신당 소위 이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신당 뭐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신당설은 민주당에서도 또 더 짚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요. 잠시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돌파구로서 정치적 상황을 판을 흔들어 보고 싶다 이런 유혹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신당의 움직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움직임은 저는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께 직간접적으로 그와 같은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하신 겁니까? 네. 뭐 직간접적으로 다 그리고 확인했고 지금 상황에서 신당을 창당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저는 그렇죠. 확신합니다. 지금 자, 신당설 둘 중에 누구 말이 더 맞습니까? 근데 우선은 그 과거에 모든 대통령들이 다 집권 여당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이제 그 열린우리당의 모델,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 모델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국민의힘을 다 장악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서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른 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신당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나가면은 과연 누가 따라오겠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 나올 의원들이 없다 그러면 신당이 사실상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한길 위원장이 사실은 이런 창당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김한길 위원장으로부터 과외교사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예. 신당에 관한 가능성을 지금 옆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신당을 한다 그러면은 전략적이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중도층을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통적 지지층을 흡수하는 그런 하나의 창구로 쓰고 또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국민의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뭔가 중도의 색깔을 띠는 그렇지만 김한길 위원장이 뒤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이제 그런 신당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신당을 가지고 외연 확장 용도로 쓰다가 네. 나중에 가서는 이제 합쳐버리는 이제 이런 정치공학적인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김한길 위원장이 나는 신당에 관여 안 하고 상관없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분의 행적과 살아온 이력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분이 국민통합위원장인데 국민통합위원회로서 무슨 국민통합을 했습니까? 국민은 더 둘로 갈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하는 일이 없는데 왜 국민통합위원회에 있느냐. 그렇다면 이런 신당에 대한 전략적 지도를 만드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의구심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뭐 신당설, 뭐 시나리오 이런 것도 우리 평론가님이 전문이시잖아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제가 전문이라기보다는 예. 그런 거 얘기해서 사실 뭐 먹고 살고 있긴 합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열린우리당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웠던 어떤 명분이라는 거는 좋은 정당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당시에 민주당이 좀 구태한 어떤 정당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정당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처음에는 지금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따라오는 사람들이 없는 구조였지만 예. 그 당시에 뭐 탄핵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총선 거치고 나면서 이제 커졌던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이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용산발 신당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런 맥락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좋은 정당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이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이고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용산발 신당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유일한 이제 가능성이 소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신장개업설이 있어요. 무슨 예. 얘기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이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안 좋다는 게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뭔가 이 포장지를 바꾸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해서 뭔가 혁신적인 뭔가 새로운 사람들로 공천을 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이 신당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서 이렇게 좀 만들어서 예. 사실상 이 신당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뭐랄까요 개혁 공천을 대체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욕망을 대통령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지금 조건인 것이고 그것의 어떤 기획을 김한길 위원장이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 주어는 사실 기자들이 김한길 위원장한테 또는 이 정치인들이 김한길 위원장한테 신당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라고 물었을 때
김한길 위원장은 나는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어는 대통령이거든요. 용산이거든요. 김한길 위원장은 아니라고 하죠. 예. 당연히. 하지만 여기서 김한길 위원장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여전히 이건 선택지가 열려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의 지금 이 현역 의원이라든가 지금 주류 의원들이 이것을 반길 리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쨌든 교체 대상이 되거나 이 좀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극구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저는 이제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게 한국 정치 뭐 바람직한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네. 이런 형식의 신당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별로 바람직한 영향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아.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 국민의힘의 혁신에 어떤 입김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우선은 인요한 교수가 지금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행보를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인요한 교수가 아마 정치에 대해서 깊숙한 관심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온 겁니다. 지금 네. 잘 되고 있는 집에 영입된 게 아니라 불나고 있는 집에 지금 불 끄러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분이 적합한 문제 의식과 그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제기할 그 만들어낼 능력이 있겠느냐, 내지는 이 당내의 복잡한 이 문제들을 풀어낼 리더십이 있겠느냐, 이거는 아직 검증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교수가 앞으로의 행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혁신위원장의 과업을 잘 해내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고 돌파하기는 좀 매우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혁신위에서 어떤 혁신안을 만들었을 때 그걸 지도부가 수용할 것이냐.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보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다뤄진 문제긴 한데 그동안 당내 인사들도 혁신위원장감으로 많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기현 지도부가 부담스러워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혁신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껄끄러운 걸 만들었을 때 이것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당내의 문제에 있어서 공천이라든가 총선 전략까지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여러모로 곤란할 수 있어서 이러한 변수는 제거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인사인 인유한 위원장을 그러한 것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예.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보도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선택된 인사라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럴듯한 혁신안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게 나오더라도 지도부가 뭐 거부한 다 100% 수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또 인유한 위원장이 혁신위를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관건일 것인데 오늘 언론 보도에 사람 이름들이 쭉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김경률 회계사라든지 이런 예. 분들 이름이 쭉 나왔는데 이분들 보면은 사실은 다 공격수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민주당 공격하기에는 제대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공격수들인지 몰라도 국민의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보수 세력이 어떻게 재구성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관을 제대로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를 제대로 구성하려면 내부에서 보수 정치 내에서 보수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지금까지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위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유한 위원장이 목요일쯤에는 인선 좀 해서 좋은 인터뷰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침 목요일에 또 두 분이 나오시니까 그때 또 혁신위 얘기해보죠. 자,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 또 국회에서는 초선이니까 국정감사 열심히 해야 하잖아요. 어떤 활약 펼쳤는지 모아봤습니다. 우리 군이 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관여해서는 당연히 안 되지만 연루되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시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양심에 비추어서 그 수사대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상관 명예훼손 이런 걸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그것은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정치 선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로 배당을 했다.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 법원이. 제가 공직이 30년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몸은 국방위에 있는데 또 이제 귀는 좀 법사위에 열려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올해 첫 국감장에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질의 잘 하던가요?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가 그전에는 이제 경기도지사일 때 이제 국정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수감자 입장에서 이제는 국정감사를 하는 입장으로 이제 바뀐 건데요. 아무래도 초선 의원이고 또 국방위원회라는 곳이 상당히 좀 국방적인 전문적 지식을 또 요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번에 했던 그 질의는 조금 그냥 통상적인 수준에서 좀 했다고 보고요. 그렇게 뭐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는 좀 평이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법사위 장면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지금 휩싸여 있기 때문에 또 법사위에서도 자꾸 이렇게 소환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배당 부분을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저는 저것은 상권 분립에 침해되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사법부에서 법관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가지고 결국 배당에 대한 것도 원칙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병합하느니 많이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은 저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구체적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개입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뭐 국감 준비하고 할 그동안의 어떤 여유라든가 정신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뭐 단식을 했어야 됐고 그 후에 이제 치료를 받았어야 됐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안 했는데 좋은 점수 주기는 어려운 것이죠. 오늘 상황만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양당이 다 그래요. 지금 무슨 할 말 없으면 다 이재명 대표 얘기하거든요. 각각의 이제 상임위에서. 그것만큼 사실 우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국정감사라는 거는 정부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 따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얘기라든지 이런 정치 어떤 정쟁용의 어떤 이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시간 낭비죠, 사실. 그러한 걸로 좀 뭐랄까요, 면피하지 말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해서 국정감사다운 국정감사를 좀 했으면 했는데 이번에도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미달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만 아까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전주혜 의원이 이제 법관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이 이제 저런 식의 배당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저는 법사위원들이 지금 재판 지원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상당히 입고 있고 이 사법부가 변화해야 된다. 뭔가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법부를 만들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적으로도 지적하고 보완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판사까지 지내신 분이 저렇게 사법부의 위상을 떨어뜨리듯이 국회에서 선을 넘어서 저렇게 개입하고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저것은 정치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자꾸 그런 선들을 넘으면서 전주혜 의원도 결국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해야 본인이 이름이 나가고 이렇게 화면에도 나오니까 그걸 의도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는 저는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진영을 넘나드는 날카로운 비평.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두 분 혹시 요새 조추송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민주당에서 이 조추송 등판론이 스멀스멀 나오는데 자, 먼저 조국 전 장관 원래도 SNS로 의견 표명 많이 했지만 최근에 활동이 좀 늘었거든요. 어제 유튜브에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치란 말은 왕은 어떤 잘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도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군왕무치를 머릿속 깊이, 또 가슴속 깊이, 또 본인의 경험에서 그 배어 있다 보는 게 검사들은 절대 사과를 하지 않거든요. 과거의 백성, 즉 군왕의 그 피지배자에 불과한 백성이면 몰라도 민주공화국의 국민이라면 주권자인데 거꾸로 못 보는 거죠. 네, 조 전 장관의 최근 어떤 활동을 보고 뭐 자기 정치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총선 앞두고. 네. 해석이야 이제 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뭐 전에 법무부 장관을 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민정수석 할 때부터 정치권 진출 얘기라든가 또 어디에 뭐 출마를 해야 될 것이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항상 있었고 뭐 대권 주자로 분류됐던 인물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낸다든가 SNS에 글을 올린다든가 지금처럼 뭐 유튜브 방송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한다든가 특히 현 정권을 비판한다든가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뭐 인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악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제 뭐 이번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어떤 정치권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한 결심을 쉽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어떤 출마를 해본 사람들은 앞서 이제 뭐 조추송 이렇게 이 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출마를 많이 해봤습니다. 출마를 해본 사람들은 출마 한번 결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조국 전 장관은 출마를 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이전에 지식인으로서 이제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러다가 정권에 참여해가지고 역할을 한 것인데 출마를 안 해본 사람이 또 출마를 하는 것은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좀 넘어야 될 장애물이 아직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법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의 굴레를 뭐 벗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나름대로의 결심할 바가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출마를 한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민주당의 당원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공천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속한 진영에 끼치는 어떤 영향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긍정적인 영향일 것이냐 이것까지 고려를 해야 돼서 출마의 가능성이 그렇게 클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추송, 조국 추미애 송영길을 뜻하고 자, 민주당 지도부의 반응이 좀 생각보다 뜨뜻미지근한 것 같단 말이죠.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 세 사람의 총선 출마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고 위원님? 네, 뭐 그럼 각자가 판단하셔야 될 문제이죠.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같은 경우는 좀 거시기하다. 네. 거시기한 것은 거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 조추송의 출마가 딱히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키운 장본인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총선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우선 들고요. 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22년도 1월에 불출마를 약속하셨어요. 총선에 예.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말을 뒤집고 또 나온다는 부담이 있어서 전 출마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목요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회 속 이야기는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변호사들과 함께합니다. 이경민 변호사, 신윤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고라고 해서 조금 놀라셨습니까? 좀 놀랐습니다. 네네. 전 두 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일파만파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배우 이성균 씨 마약 투약 의혹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오늘도 속보 내용들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변호사님, 예. 그 이성균 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크게 이제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은 보도에 따르게 되면 예. 대마초를 이제 흡연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의심을 받고 있고,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마초보다는 좀 중독성이 강한 이제 약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혐의 적용이 지금 뭔가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 조사를 통해서 아마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게 이제 뭐 지금 이제 정확하게 어떤 종류인지는 지금 뭐 저희가 추측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만 향정신성 의약품엔 어떤 게 들어갑니까? 보통 좀 중독성이 강한 것을 필로폰을 보통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의료용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프로포폴 예. 예,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어떤 약물인지 여부는 사실 뭐 국가수 모바일 검사를 통해서 좀 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확정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 향정신성 의약품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 네. 이런 얘기인 것이고 그리고 신윤진 변호사 오늘 추가적으로 나온 보도를 또 보게 되면 경찰이 지금 내사 대상자가 한 8명 됩니다. 그중에서 어제 이제 이성균 씨는 이제 입건이 된 것이고 그 내사 대상자 중에 방송인 출신 30대 작곡가도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30대 작곡가는 이전에도 이 마약 투약 혐의로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을 한 전과도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서 구속 상태인데요. 예. 지금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이 부분도 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 것인지는 뭐 파악되진 않는 상태이고 내사 상태니까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그 단초를 보면 경찰이 첩보를 통해서 이제 유흥업소를 이제 수사를 하면서 네. 지금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된 건데 그 이성균 씨가 협박을 당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협박을 한 것으로
이제 주장이 되는 유흥업소의 실장은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유흥업소 실장 같은 경우는 어떤 투약 혐의로 지금 파악이 됩니까? 일단은 지금 같이 어쨌든 마약을 지금 투약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 예. 사실 이 마약 종류에 대해서도 지금 어쨌든 이제 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고 예. 어쨌든 지금 그것보다는 지금 이성균 씨 입장에서는 이런 투약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나는 이제 뭔가 좀 공갈, 뭔가 이거를 이제 빌미로 해서 돈을 이제 뜯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소까지 지금 진행을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실장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같이 엮여 있어서 같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실장은 이제 어떤 뭐 마약류 혐의를 좀 받고 있습니까? 이 실장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택에서 예. 그 대마 흡입 관련해서 혐의를 받고 있고 진술에 의하면은 이 실장이 기타 다른 약물에 대한 흡입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이성균 배우에 대해서는 이런 사실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피해액을 무려 3억 5천만 원을 받아냈다. 그런 사실로 이제 공갈 혐의가 적용이 돼서 이것과 같이 함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속보 내용들 이제 지금 살펴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유흥업소 마약 수사로 시작해 사건이 지금 계속 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러니까 유흥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지는 것인가? 어제 뉴스룸에서 유흥업소 취재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주점을 찾아갔더니 자신들은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이전 가게에서 뭘 했는지 진짜 모르는데 이전 가게에 자주 오셨던 건 맞아요. 하지만 은밀하게 오는 VIP들이 있고 다른 혐의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무나 오지 않아요? 잘못 들으신 거는 몰라요. 더 크게 터질 수도 있어요. 더 크게 터질 수도 있고. 뭐 경찰에서는 아직 이제 수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이죠. 추가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네, 일단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나서 지금 이제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집에서 올해 초부터 이제 투약을 해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일반인 중에서도 뭔가 이제 1%에 좀 해당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좀 재력도 있고 멤버십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종업원 집에서 올해 초부터 해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유흥업소에서도 뭔가 좀 어쨌든 투약에 의심되는 그런 정황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압수수색을 진행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흥업소 같은 곳에서 이제 마약이 유통된다, 혹은 마약이 투약된다는 어떤 첩보가 있었으니까 조금 더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부터 유통된 마약으로 인해서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오피스텔인가요? 그래서 경찰관이 투신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흥업소 내에서 어느 정도의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지 이 유통망 자체를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약청정국이 뭐 옛말이라지만 어쩌다가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또 다른 마약 사건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영감을 원하는가, 검거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그 대학가에 명함형 전단지가 뿌려져서 논란이 컸습니다. 뭐 홍대, 건대 이런 대학교 캠퍼스에 지금 보시면 졸업 명함들이 지금 뿌려졌다는 거예요. 뭐 영어로 써 있는데 내용을 보면 영감을 원하는가? 액상형 대마는 완전히 합법이다. 합법일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QR 코드까지 있어가지고 그거를 찍으면 이제 연결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식의 광고였는데 뭐 당연히 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법입니까? 절대 합법이 아닌데 이게 지금 영어로 전부 다 쓰여 있거든요. 이 광고 문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냥 혹하는 마음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감을 원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뭔가 처음 문구가 뭐 우리는 뭐 대마를 팝니다 이런 식이 아니고 뭔가 혹하게 해서 한 다음에 이거 합법이다. 합법일 때 연락해라 이렇게 했는데 절대 합법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그 마약류 관리 법률에 위반되는 이 대마의 유통, 매매 뭐 이런 거에 전부 다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합법일 수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약간 좀 처음부터 마약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뭐랄까 요새 말로 낚시하는 것처럼 조금 흥미를 당기게 한 다음에
합법이라고 써놔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그런 이 광고예요. 마약류, 특히 대만은 지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가고 있지만 이게 뭐 공무라든지 학술 연구라든지 의료용 목적으로 대통령 영해에서 승인 받은 경우에 유통되는 경우에만 제외되고 일반인이 이렇게 유통시킬 수가 없다는 점,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제 광고물을 도대체 누가 뿌리고 다녔느냐, 이제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를 했고, 앞서 이제 저희가 검거라고 키워드를 잡았잖아요. 이제 붙잡혔습니다. 체포가 됐습니다. 네. 이 남성이 이제 체포가 됐는데 네. 그 사실 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서는 마약을 뭐 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통에 관여했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고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마약에 대한 이런 전단지를 배포를 하면서 광고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명확하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 자체는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짓 광고를 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이 일단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지금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광고물 배포 혐의로 이제 긴급 체포를 한 상황인데 뭐 추가적으로 수사는 좀 더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생활비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특히 예술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런 사기 범행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본인이 마약을 갖고 있지 않은데 사기를 행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에서 소량의 용기에 어떤 불상의 액체가 또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성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 성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성분이 나오는 것인가?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이 성분에 대해서 국가수에 이제 감정 신청을 해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정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만약에 이게 또 뭔가 이제 마약과 관련된 그런 성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또 마약류 관리법 위반 소지로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넘어서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만약에 이 광고의 전단지를 보고 이 사람이 실제로 이 뭐 액상이 마약이든 아니든 그냥 뭐 물이라고 할지라도 이 광고 전단지를 보고 누군가 연락을 해서 구입하려고 했다. 이거는 사기거든요, 사기. 그렇기 때문에 뭐 사기죄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이고, 뭐 심지어 이 금액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뭐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이 붙잡힌 용의자가 체포한 다음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 중에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뭐 광고에 보면 영감을 원하는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술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이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예술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해외로 가서 유학을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가능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마약을 접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범행을 좀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회적으로 지금 보시면 영어를 통해서 이제 작성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글이라면 좀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이거는 마약이라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알 수 있는데 영어를 통해서 조금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을 하는 것 보더라도 조금 이제 바로 즉시 검거가 되지 않고 좀 교묘하게 이런 좀 예술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범행을 해보자, 이런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 변호사님, 이게 이 사건이 조금 저희가 주목을 했던 이유는 뭐 요새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마약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오프라인에까지 광고를 하는 모습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관심이 갔던 부분인데 오프라인으로도 좀 단속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오프라인 마약 유통도 사실은 온라인만큼이나 단속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이게 온라인에서 뭐 판매자가 직접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연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유통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뭐 어떻게 제조가 되는지 이게 다 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게 매우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검에서는 마약류 이런 월간 동향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마약에 대한 아주 대대적이고 굉장히
크게 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상생활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큼은 최소한 보호하겠다. 막아야 된다. 네, 막아야 된다. 이 사회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이런 상황 자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좀 더 강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새 마약 얘기를 계속해가지고 이제 마약 얘기는 좀 하기 싫은데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이 나섰는데도 팬미팅 이렇게 잡아봤어요. 뭐 지난주에 저희가 뭐 논란이 있었다 이러면서 좀 다뤄봤던 내용이기도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도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압구정에서 이제 박스만 걸치고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신체를 만져보라고 했던 여성인데 이게 압구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며칠 전에 홍대에도 나타났거든요. 지금 나타난 게 홍대의 영상인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신고를 했고 경찰들까지 출동을 해서 제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해산이 된 그런 상황인데 뭐 본인은 뭐 행위예술이고 대한민국의 성문화를 바꿔보고 싶다고 주장을 하지만 글쎄요.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경찰이 공연 음란 혐의로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홍대에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지금 경찰들이 나타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이게 다 아시겠지만 엔젤 박스녀라고 해가지고 박스를 몸에 두른 후에 이제 어쨌든 불특정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조금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저게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은 정도의 좀 약간 예술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일반 시민들도 봤을 때 이건 조금 이제 도가 지나치다라는 판단하에 좀 경찰이 신고를 했고 그래서 실제 경찰이 또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좀 해산을 시키고 했는데 이 행동에 대해서 이 엔젤 박스녀 말고도 지금 도움을 준 남성 2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지금 이 공연음란 혐의로 형법제 245조의 공연음란죄 혐의로 일단은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공연음란 혐의가 있는 것인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테고 뭐 불러서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경찰 수사가 예정이 돼 있는 와중인데 신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논란 와중에 본인이 또 하나의 이벤트를 하겠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수십만 원의 참가비를 받아요. 받으면서 팬미팅 행사를 하겠다고 공지를 또 올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참가비 가격이 무려 65만 원입니다. 65만 원. 네, 선착순 30명까지만 받겠다라고 이제 공지를 올렸는데 곱하기 하면 한 2천만 원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걸 뭐 진행을 누가 하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큰 게 본인은 처음에 뭐 사회적인 시선이라든지 뭐 여성의 신체에 대해서 뭐 상의를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터부시하느냐 자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더 뭐 행위 예술 측면에서 이런 걸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해놓고 자신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팬미팅을 한다라는 명목의 고액, 특히 65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공연에서도 이렇게 고액은 사실 공연비로 받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란을 굉장히 지금 파장이 큰 사건을 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 조사 중에 또 이벤트를 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글쎄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인가. 경찰이 공연 음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길거리에 뭐 성인들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남녀노소 다 다니는 거리인데 거기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단 말이죠. 자, 공연 음란 혐의 적용 어떻습니까? 두 변호사님 보시기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사실은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매하다? 왜요?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를 이제 처벌하고 있는데 일단 공연성은 인정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거리니까. 근데 이제 음란 행위에 해당되느냐? 지금 엔젤 박스를 통해서 이제 몸을 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보통 우리 판례에서는 이제 몸이 노출이 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몸이 감싸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음란 행위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이제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이 신체를 노출해서 불쾌감을 주는 행위 이쪽으로 이제 연루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 변호사님 어떠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례는 예. 신체 노출 정도에 따라서 예. 판단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근데 좀 제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신체 노출 정도인데 그 전에는 이제 음란 행위라고 해서 반드시 뭐 성행위를 뭐 연상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노출 행위에 따라서만 이 동연 음란죄를 적용했는데 예. 이거는 이 행위 자체가 이 굉장히 불쾌감을 넘어서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라든지 교육적인 측면 그리고 도로가 자기 사유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길거리 어른들만 다니는 게 아니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저런 식으로 행위를 한다는 자체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 질서 유지 측면에서는 불쾌감을 넘어선 정도의 혐오감을 유발할 수가 있는 부분 때문에 이 공연 음란죄 적용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어떤 판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경찰이 좀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 말씀 여기까지 듣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가 직접 가보고 해보고 들어봅니다. 4대 보니 박사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스튜디오에 뭔가 달달한 냄새가 납니다. 혹시 네. 오늘 먹어보니? 네. 네, 오늘은 붕어빵 구워서 먹어보니입니다. 예. 이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겨울 방식이 이 붕어빵이죠. 예. 제가 이 기계로 오늘 직접 구워봤습니다. 자, 좀 잠깐만요. 볼게요. 네. 이거 좀 잡아주세요. 잠깐 열지 말고. 여기 있는 붕어빵도 만드는 겁니까? 아니, 이건 산 겁니다. 이건 산 거. 네. 많이도 사왔네요. 20개인데 하나 네. 먹어가지고 오늘 19개입니다. 붕어빵 회식하는 겁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붕어빵은 이제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본 붕어빵? 네, 직접 아까 구웠습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네. 잘 만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약간 좀 네. 부끄럽긴 한데요. 예. 예, 좀 살짝 터졌긴 한데 예. 그래도 맛은 좋습니다. 네. 할 수는 없지만 뭐 저희끼리는 먹을 수는 있으니까 네. 일단 네. 닫아놓고 네. 일단 닫아놓고 알겠습니다. 오늘 뭐 붕어빵 제가 먹방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먹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예, 혹시 박 앵커, 신 앵커는 어렸을 때 붕어빵 한 개 얼마에 사드셨나요? 붕어빵이요? 네. 뭐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되지만 네. 한 1,000원 정도 내면 그래도 뭐 한 4개, 5개는 이렇게 줬던 것 같은데요? 뭐 4개 1,000원 하고 뭐 가끔 서비스 하나 주시고. 그렇죠. 예. 근데 그 박진규 앵커 네. 시절에는 10개 1,000원 아니었습니까? 10개 1,000원이요? 네, 그 시절 아닙니까? 뭐 한 70년대까지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붕어빵이 우리 맛있어서 사 먹기도 하지만 저렴해서 사 먹는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 작년에도 붕어빵 가격 많이 올랐다고 느끼셨을 텐데 이번 겨울에도 붕어빵 가격은 고공행진을 할 것 같습니다. 올 겨울에도 붕어빵이 비쌀 것 같다. 네. 지금 얼마 정도 합니까? 이거 얼마에 사왔어요? 저희가 사올 때는 한 예. 개에 800원 꼴에 사왔는데요. 한 마리에 800원 정도?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3개 1,000원도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예. 이 2마리에 1,000원 혹은 3마리에 2,000원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예. 이 강남이나 명동 지역은 한 마리당 1,000원 하는 곳도 있고요. 또 이게 여기 슈크림이라든지 호두나 크림치즈가 들어가면은 가격이 한 개 2,500원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그럼 뭐 소비자 입장에서 한 2배 정도 오른 건데 뭐 요새 외식 물가가 워낙 무섭게 오르는 거는 알고 있지만 뭐 원재료 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에 오늘 올라온 자료를 제가 보고 왔는데요. 네. 이 붕어빵의 주 재료인 붉은 팥의 경우 500g에 8,121원이었습니다. 예. 1년 전 가격이 7,647원이었으니까 약 6% 올랐고요. 또 올랐고. 근데 이제 3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은 예. 5,688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무려 42%뛴 겁니다. 근데 뭐 3년 전 가격이랑 비교하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네요. 근데 뭐 붕어빵이 팥으로만 만드는 건 아니고 밀가루 들어가고 뭐 설탕도 들어가고 재료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네, 저도 여기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 재료가. 저는 팥 좀 많이 넣은 거 좋아하는데. 좀 많이 넣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 지난달 밀가루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조금 내렸습니다. 밀가루는 좀 내렸어요? 근데 이게 1년 전보다 이제 조금 내렸다고 네. 이제 좋아할 게 아니라요. 예. 이제 1년 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미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 2년 전 가격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따지면은 무려 44.8%나 뛰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원재료 값이 오르니까 당연히 뭐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다면 또 비싸게 팔아도 그렇다고 또 수익이 많이 남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점 단속도 요즘에는 철저하다 보니까요. 문을 닫는 가게도 많아졌고요. 이 붕어빵만 팔면은 수익이 도저히 많이 남지 않으니까 이 대부분은 카페에서 다른 메뉴랑 팔더라고요. 이제 쇼빈숍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또 요즘은 인건비가 워낙 이제 비싸다 보니까 이제 직접 구워서 파는 데가 많지 않고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판매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한번 저희 붕어빵 상인의 목소리 직접 들어볼까요? 네. 지금 한 개당 1,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재료값들이 일단 많이 올랐고요. 카페 같은 데서들도 이제 붕어빵을 판매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밀가루 값이 또 올랐더라고요. 음료수 메뉴들 되게 많으니까 붕어빵까지 같이 구우시면 노동력이 생각보다 이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보면 한타고 이 일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져서 붕어빵을 파는 사람도 힘들고 또 사는 사람은 또 비싸서 힘들고. 자, 그래도 또 찬바람 불면 여전히 붕어빵 찾는 분들 많습니다. 생각이 나죠. 네, 역세권 대신에 붕세권이란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요즘에 또 이 붕세권이 이제 유행이죠. 네. 이렇게 붕어빵 파는 지역, 그러니까 이제 이 붕세권을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붕어빵 어디서 파는지를 알려주는 앱이잖아요. 네. 상암동에도 있습니까? 네, 저도 깔아봤는데 상암동에도 몇 개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가격까지 이거 보고 나와요. 사온 거예요? 그러면? 보고 사온 겁니다. 그렇군요. 저 어디지? 이따 가야겠어요. 예, 그냥 이따가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제가 사온 거 이렇게 네. 드시면 사온 거 말고 구운 거 드셔야죠. 구운 거 한번 다시 열어봅시다. 이제 끝나가니까. 네, 여기 좀 이게 자, 하나씩 모양은 솔직히 좀 자랑스럽진 않은데요. 좀 약간 이렇게 방송해야 되지만 그래도 정성이니까 살짝 맛은 좀 좀 봅시다. 덜 구워진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갈비 붕어빵. 여기서 지금 전민기 팀장이 보고 있어요. 네. 맛있겠다는 생각으로. 하나 드시겠습니까? 이따 하나 갖다 드릴게요. 네. 멘트하시죠? 네. 지금 드시느라고 솔직히 맛 어떠십니까? 아직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드세요? 누군가는 마무리 멘트를 해야 돼서 네. 아무튼 지금 뭐 자영업자들 생각하면 약간 눈물 젖은 붕어빵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먹으면서 보니 마무리하도록 하죠. 잘 이렇게 들었습니다. 직접 좀 구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받아야겠네요. 잘 구웠습니다. 좀 부끄러워서. 네. 붕어빵 구워보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tart hearing alarm bells go off in my head of this isn't safe anymore. Some people still call it an accident. It is not an accident. An accident is something that you couldn't have, prevented.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오후의 키워드 오키도키 민키영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아니, 붕어빵 먹는데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지금 맛있어 갖다 보여. 드리면은 둘 데가 없으니 끝나고 꼭 드릴게요. 뉴스 앵커님이 방송 중에 붕어빵 먹는 건 처음 봤습니다. 뉴스 오니까요. 대단한 방송이에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얼음 과자입니다. 오. 연관을 좀 볼까요? 네. 뭐 먹태깡도 있고요. 편의점, 맥주, 물량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네요.
과자면 과자지 뭐 어른 과자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네. 지난번에 그 먹태깡 풍기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했죠. 다뤘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 먹태깡뿐만 아니라 일명 어른 과자들이 초인기입니다. 그래서 어른을 타깃으로 만든 과자들인데 지난달 나온 오잉 노가리칩 출시 50일 만에 450만 봉지가 팔렸고요. 그래요? 먹태깡은 주당 생산량 30만 봉에서 60만 봉으로 2배 늘렸는데도 여전히 품절인 곳이 많습니다. 그때도 이제 먹태깡 구한다고 사람들 중고 거래한다고 전해 들었었잖아요. 저희도 그때 어렵게 구해봤었죠. 그랬죠. 그 먹태깡이랑 노가리칩 지금도 2배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 유행 트렌드는 금방금방 바뀌는데 네. 어떤 포인트가 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어른 과자 유행 이게 과자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완전히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과자는 아이들이 많이 그렇죠. 먹잖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20년간 출산율이 엄청나게 급감했습니다. 그 저 20대 때만 해도 1.15였던 합계 출산율 이제는 0.7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최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 먹을 어린이들, 과자를 먹을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과자 업계가 타깃을 어린이도 있지만 어른으로 잡아가지고 제품들을 출시하는 거예요. 저출산이 과자 트렌드까지 바꾼. 어쩐지 과자들이 과자인가 안주인가 싶은. 이름도 막 노가리 이러니까. 예.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괜히 어른 과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 단 과자보다 짭짤한 과자 그리고 맥주에 어울리는 그런 과자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 SNS에도 편의점 꿀조합이라는 태그로 맥주랑 어른 과자 이 같이 인증하는 게시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편의점에서 어른 과자랑 그 맥주 판매량 동반 상승 중이라고 하고요. 우리 그 코로나19 거치면서 집에서 술 마시는 홈술 익숙해졌고 그 유행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퇴근길에 과자 하나, 맥주 한 캔 딱 사가지고 혼술하는 직장인들 많아진 거고 제가 이제 빅데이터 하잖아요. 그렇죠. 편의점에서도 맥주 옆에 보면은 어른 과자들을 많이 배치해놔요. 일부러. 네, 눈에 보이면 또 두 개를 같이 잡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여러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른 과자까지 등장을 했고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갈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육아휴직입니다. 네. 네, 보시면 뭐 차별, 승진, 아이, 걱정 이런 단어들 눈에 띕니다. 사실 이것도 저출산과 관련 있는 키워드죠. 그래요. 육아휴직이 잘 돼야 아이도 좀 마음 놓고 낳을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회사가 있어요. 그래요? 그 육아휴직을 최장 5년까지 주겠다. 예, 발표를 했어요. KB국민은행인데 은행권 최초로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최장 5년까지 쓸 수 있는 제도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5년이면 뭐 거의 유치원 갈 때까지. 그렇죠. 네. 원래 이제 육아휴직이 2년이었는데 지금 추가로 3년 더 쉬었다가 돌아올 수 있게 했다고 해요. 혹시 뭐 불이익 같은 건 없습니까? 일단 그 퇴사하고 3년 뒤에 재채용하는 방식인데 퇴사 전에 근속 기간이랑 직급도 그대로 유지는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좀 시끌시끌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시끌시끌하다. 이유가 있겠죠. 시끌시끌한 이유가. 그렇죠. 왜냐하면 환영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회의적인 반응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그게 들면 되겠냐? 그렇죠. 5년 경력 단절이 말처럼 쉬운 줄 아냐. 이 정도면 신입사원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3년은 무급인 거네. 그래도 좋기는 한 듯. 남자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여러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댓글 관련해서 일단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1년까지는 보장이 돼 있는데 그렇죠. 아빠도 쓸 수 있잖아요. 아빠 쓸 수 있죠. 예, 우리 네. 박 앵커가 네. 그 보도국 최초의 아빠 육아휴직 다녀오셨거든요. 잘하셨어요. 네. 네. 제가 1년 다녀왔습니다. 네. 2018년에. 그래서 사실 이거 당연한 건데 박 앵커가 진짜 드문 케이스긴 해요.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제가 한번 봤더니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출생아 부모 육아휴직 사용률. 그래서 자유롭게 쓴다. 뭐 60% 정도. 요거는 이제 이겁니다. 그 아빠가 4.1%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4.1%밖에 안 되고요. 엄마는 65.2%. 그러니까 엄마가 쓰는 건 그래도 이제 어느 사회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빠가 쓰는 건 아직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육아휴직을 쓰겠다는 이제 결정을 하는 게 또 쉽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소득이랑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소득이 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쵸, 특히 또 그쵸. 아빠들 같은 경우에 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하면. 네. 근데 이제
저도 고민이 많았죠. 근데 나중에는 또 정말 쓰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지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직장인들 대상으로 직장갑질 119에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보시면 자, 자유롭게 쓴다가 60%, 자유롭게 쓸 수 없다가 40%. 근데 이게 고용 형태랑 사업장별 그 사용 어려움을 보면은 네. 5인 미만이 69.9%로 사용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61.5%, 정규직이 34.8%, 대기업 28.9%, 공공기관이 19.5%니까 직업에 따라 또 직업군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좀 이게 회사 따라 상황이 너무 다른 거죠. 맞아요. 근데 말로만 저출산 얘기할 게 아니라 생각보다 더 못 쓰는 것 같아요. 좀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육아휴직 키워드 분석을 제가 해봤더니 네. 긍정 반응보다 부정 반응이 훨씬 많고요. 거의 70%가량이 부정 반응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민, 차별, 스트레스, 부담, 걱정 이거 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들에게 이 제도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부정 반응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육아휴직 긍정 반응이 한 90% 이상 정도 나오는 날 되면은 저출산 문제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 키워드로 가죠. 자, 마지막 키워드는 기네스입니다. 네. 오호. 네, 기록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신기록, 방탄소년단, K-팝, 뭐 해외 이런 단어들이 이제 기네스 연관 단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자랑스럽게 기네스 연관 단어에 있군요. 맞습니다. 예. 자, 어떤 신기한 기네스 기록이 있나요? 자, 세상에서 가장 장수한 강아지, 개. 예, 기네스 최고령개 보비. 예. 무려 31년을 살았는데 31년이요? 네. 좀 안타깝게도 오늘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 친구죠? 맞습니다. 네. 31살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강아지 나이에다 곱하기 뭐 한 6, 뭐 7 이 정도 해야 이제 사람 나이라고 하면 200살이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네. 정말 장수인 거네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돼 있는 분이 사망 당시에 만 122세였거든요. 네. 최장수 인간보다 거의 뭐 한 80년 가까이 오래 산 거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보통 강아지 평균 수명이 한 12에서 14년 정도. 네. 요즘엔 뭐 조금 길어져서 15, 16년. 네. 보비는 만으로 31년하고도 165일이나 더 살았습니다. 네. 원래 이 집안에 동물이 너무 많아서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안락사 당할 뻔했는데 그래요? 이게 이제 실수로 좀 빠뜨려서 보비만 살아남게 됐는데 이렇게 또 사연 속에서도 장수를 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네요. 네. 어쨌든 기네스북에 오를 운명이었네요. 그런 것 네.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 기네스북에 오른 동물 보비 말고도 또 다양한 분야들이 있거든요. 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너스로 갖고 오셨군요. 자, 첫 번째. 아이고. 일본의 프린이라고 하는 강아지입니다. 골키퍼가 훈련하는 자세로 1분에 14개 공을 받아서 기네스에 등재가 됐어요. 와, 너무 귀엽다. 그렇죠. 예. 프린 보고 축구 팬들 최고의 그 이탈리아 골키퍼 부폰하고 이름 합쳐가지고 예. 푸폰이라는 별명을 예. 지어졌고요. 예. 이 개는요 워낙 크죠. 네. 미국의 제우스 예. 2살인데 예. 발에서 어깨까지 키가 1.04m로 지금 측정이 돼가지고 가장 키 큰 강아지. 너무 크죠. 네. 네.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계에서 가장 킥보드를 빨리 타는 개하고 고양이 듀오 여기 나가고 있죠. 어머. 캐나다의 사심이라고 하는 고양이고요. 롤리팝이라고 하는 개인데 네, 둘이 사이좋게 저렇게 킥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빨리 타는 개와 고양이가 아니라 거의 유일하게 킥보드를 타는 개와 고양이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개와 고양이가 안 친하다고 하는데 그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오후의 키워드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